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노동절에 제가 오는데 길이 하나도 안 막혀서 왜 이렇게 길이 안 막히지? 아, 노동절이구나. 그러다 방송은 쉬지 않는다. 오늘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오늘 저희 늘 나오는 이제 그 고정 멤버들밖에 섭외가 안 되는 날이라 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5월 1일 날 우리 편의점 왜 문을 열까? 이름 탓이 크다. 편의점은 24시간 365 연중 무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취재 마트만 했어도 의무 휴업일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다가. 아무래도 취재 마트로 바꾸고 의무 휴업을 지키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시사인 멋있어요. 과감하게 일주일을 딱 결단해가지고 쉬고 오신 거잖아요. 네, 재정비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달리고 있는데요. 뭐 여튼 또 새로운 방송으로 더 힘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기자들이 오늘은 어떻게 근무를 하죠? 반반 나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오늘 신문이 없더라고요. 일간지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내일 신문이 나오기 때문에 종이신문을 발행하기 때문에 반근무가 원칙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나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주간지니까 이런 날은 못 쉬고 거의 풀근무라고 할 수 있죠. 내일 마감이거든요. 내일이 마감이니까 오늘은 쉴 사람 많아서 쉬어라 하지만 마감은 똑같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쉬려면 쉬어라. 그러나 내일은 마감이다. 그렇죠. 욕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120시간 얘기했는데 저희가 한 140시간 이상 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뛰는 그 수많은 기자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더 취재하고 더 열심히 보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수회담 후폭풍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다가 어제부터 좀 아주 좀 기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다. 서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온 반응들을 요약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영수회담 자체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첫 번째 만남을 가진 건데 정말로 상황 인식 차이가 이렇게 심할 수가 없다. 정말 사후평가, 그러니까 의제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 진통을 겪었고 회담이 끝나고 사후평가 부분까지 너무나 닮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은 그 대통령실 얘기를 좀 해보면 언론 지상이라든가 관계자들 통해 전해지는 얘기들을 보면 회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떤 거냐면 총선에 패배했다고 믿기 어려우리만큼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요구해서 그런 요구에 응해줬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워딩들을 보면 어떠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물에 빠져서 우리가 건져줬는데 갑자기 내 물건 어디 갔어? 이런 데는 겁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인식 틀이라는 게 저도 이제 워딩들을 접하지만은 좀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러니까 첫 만남에 너무 많은 의제를 쏟아냈고 그리고 방식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 15분 한 걸 두고 반칙이라는 공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회담의 속성상 의제가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두 발언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해석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고 이제 반칙이라고 비난하고 뭔가 격이 맞지 않는 언행을 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한 걸 두고 독재화라는 언급을 두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냐. 결국은 아까 얘기한 좀 영수회담의 인식 그리고 회담에 대한 비공개 회담의 양태의 부분에 대한 해석까지 정말 어느 하나 조합적으로 맞춰가는 부분이 없어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했다. 뭐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는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평가들 중에서 하나가 말씀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첫 번째 캠프에 합류했던 조선일보 출신 대변인이 폭로했던 사건입니다. 1시간 동안 말씀하시면 59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59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제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날도 첫 번째 날 화제가 됐던 것은 대통령의 발언 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야기하기로는 85대 15. 그런데 이제 홍철호 수석이 밝히기로는 7대 3. 무엇이 되더라도 사실 많다. 그건 모두 발언 포함.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말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좀 드러낸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통령이 그 선거 끝난 다음에 뭐 내가 바꾸겠다, 스타일도 바꾸고 말도 줄이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줄여서 59분에서 원래는 정확하게 영수회담을 할 때
야당의 얘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예. 15분 듣고 이제 나머지 보내담에서는 사실은 자기 얘기 위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이 설명을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 15분 동안에 A4 용지 15장 분량으로 수많은 의제를 제기했기 예.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답변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은 이재명, 예. 답변하는 사람은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는 있는데 예.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성과 측면에서도 보면은 왜 아무런 성과가 없냐. 사실은 예를 들면 민생지원금 부분들 얼마든지 조금 약간이라도 양자가 교합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예상도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 좀 약간 마뜩치 않은 게 그 당정 관계를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왜 대통령을 직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애당초부터 영수회담이 아니고 예. 여당의 원내대표라든가 대표가 없으니까요. 예. 대행이 있잖아요. 예. 정책위 의장 예산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중재자 역할을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런 형태를 하지 않고 예. 양자회담을 택했다는 것은 뭔가 결론을 낼 요소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 관계를 얘기하면서 마치 이제 대통령 왜 직권을 반문하는 것은 굉장히 상도위에 맞지 않는 행위로 보인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근데 만남의 양식 자체가 듣는 것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의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다 던져가지고 보자라는 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민주당에서 영수회담 전날까지 했던 이야기는 리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셉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듣지만 말아달라. 네. 뭐라도 하나 합의해서 이야기하자라는 거였는데요. 심지어 리슨도 안 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게 좀 확인됐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인식들을 확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 가장 많은 발언을 했던 것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언론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먼저 말을 꺼내면서 우리 정부만큼 무방비하게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냐.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언론 장악할 수 있지만 안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간중간에 언론사 압수수색 이슈라든지 이런 질문을 끼어들긴 했지만 또다시 대통령의 토크 지분에 늘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가장 본질적인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저는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그렇고요. 언론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분리할 때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선방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모든 언론이 다 이야기하고 있고 신문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니 심지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라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하게 돼 있고 맞아요. 정부 여당이 또 3인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명 구조에서 6명이 정부 여당의 포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 의원들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예. 그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들에 대해 가지고 방기하고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연기의 영역인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모르고 싶어서 모른 채 하는 것인지 기자로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모르면 사실 직무유기죠. 그거는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이 뉴스를 모른다고 한다면 보좌진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뉴스 보는 거냐. 아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좀 보고 좀 그 이도훈 홍보수석한테 보고를 좀 잘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공정과 상식 뭐 이제는 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정도 수준까지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는 차원이라면 국회에서 추천한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보면 최민희 그 방통위원 국회에서 의결까지 마쳤는데도 임명장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결국은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 시켰으면 국회의원 안 했을 텐데 어제 그 최민희 의원이 그 방심이 직접 직관을 했다 그래요. 현장에 가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 회의하는데 가서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자리가 바뀌었네요. 본인 보고 입장에서는.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안에 앉았어야 그렇죠. 되는데 밖에 엄마가 앉았다. 지켜보고 있어 거의 이런 컨셉으로 직관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싸우게 될지 제가 보기엔 진짜 상당하게 세게 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맞추지 않은 나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뭡니까? 특히나 지금 선방심의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삼거나 심지어는 어제는 이제 나온 보도들이 많은데 평범한 가정주부, 뭐 심지어는 아주머니 이런 워딩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네. 보기에 김건희 여사 화났을 거예요. 그럼요. 아줌마라니. 네? 네. 헤어스타일 보세요. 우리 같은 이런 짧은 머리가 아니에요. 네. 여튼 제가 아줌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네. 대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민감한지 저희가 누누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비겁한 거죠. 네. 모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 정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송가에서 KBS 사장이 바뀌었죠. 예. 그리고 과담한 인사가 있었죠. 그렇죠. 후행적 인사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을 또 대담을 누가 했습니까? 예. KBS가 나서서 파우치라고 논란을 그러니까요. 일으켰죠. YTN은 또 이제 지분을 넘겨서 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죠. 사장이 또 바뀌어서 또 소동이 있었죠.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굉장히 비판한다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지금 방심이라든가 선방심의에서 관련된 제재를 정말로 때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 가서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다 가처분 그 징계 관련된 부분들이 가처분이 또 인용되는 예. 다른 결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도 예. 이렇게 모른 체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입틀막 기조 변함없을 것 예고한 윤 대통령 바뀌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틀막이라고 다시 규정을 한 거죠. 네.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아픈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형식도 사실은 뭐였죠? 음성 엠바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들어보셨어요,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저도 참 난감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국민 귀틀막을 해버렸다. 1시간 반 동안. 네. 결국 3시 반이죠. 3시 반에 대통령실에서 풀했을 때만 보도를 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적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기이했던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김은혜 수석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MBC를 전용기에 탑승을 배제를 하잖아요. 세상에 출입 기자를 순방 취재 가는 기자를 비행기에 안 태우고 그냥 출발을 하고 니네는 탈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은 안 하고 기내에서 자기랑 평소에 친하던 기자 둘만 따로 불러가지고 사답했다. 1시간 동안. 아니 그 시간에 다른 나라 정상들은 전부 공식 브리핑을 하는데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언론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직무위기다. 아니 엠바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도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예. 보도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양자가 만나서 뭔가 국가 현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발언이라는 것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해도 앞에 모두 발언은 기자들이 치고 나갑니다. 네. 그게 형식과 관례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설명, 공익적인 목적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의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담을 하다 보니까 본회담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동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뭔가 기자단이 이 부분을 합의해 줬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뭔가 조건부적인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회담이 거의 4시 반 정도 돼가지고 이제 사후적인 브리핑이 이루어지고 맞아요. 뭔가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그 전에 만약에 모두 발언이 공개된 상태에서 문을 닫게 되면 1시간 동안은 이재명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언론의 속성상 있는 걸 안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공교롭게도 모두 발언을 일부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 유예 조건이라는 것이 뭔가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모두 발언 대통령 왜 안 했을까요? 네,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상했던 이야기를 하셨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비공개에서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거기서 아마 좀 자제를 좀 요청했던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좀 느닷없이
그 15분, 18분 동안 막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니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불쾌감도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15분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사전 협의를 깼다. 그리고 대통령실 그 관계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관계자가 또 계속 나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요즘 말안 관계자 들어요. 많이 나와요. 언론 보면 핵심 관계자도 나오고요. 네. 예전처럼 또 이제 또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이 네.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네. 네. 정진석 실장이 지도력이 안 먹히는 그립이 아직은 좀 그립이 예. 없는 말 안 듣는다. 이게 보면 그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향해서 예의 바른 행동 이거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는 그런 그 말씀이시죠. 사실 이게 동등한 관계로서 평가하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형식이긴 하지만 사실 외교 협상에서는 모든 걸 이제 지배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날 보였던 형식적인 의전을 보더라도 사실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물론 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맞이 안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KBS 대담 저희가 같이 네. 이야기했었었는데 그때 그 박장범 앵커의 때 그 문 앞에 나가서 맞이하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주 친근한 모습을 보였던 거에 비하면 그 야당 대표 심지어 총선에서 크게 이겼던 야당 대표에게 하는 카운터파트격의 행동이라고 이걸 볼 수 있나? 좀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네요. 예. 어깨를 툭툭 못 쳐서 그랬나 보다. 아니 어깨는 툭툭 쳤어요. 치더라고요. 예, 예. 툭툭 쳤어요. 예. 접견실에서. 그랬나요? 예. 근데 이거 진짜 그랬어요. 뭐 제일 문 앞에는 홍철호 수석,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는 정진석 실장,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접견실 안에서 기다리는 대통령 만나자마자 어깨톡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박장범 앵커만도 못한 거네요. 이재명 대표는 예? 예의도 없고 아니 이런 물론 건가요? 대통령실 설명은 어떻게 네.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반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실무회담 때 이제 네. 천준호 비서실장이나 일행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 발언의 순서와 시간을 정했다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네.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는 각 참석자들이 3 내지 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 환담으로 넘어가기로 했다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는 그보다도 그렇게 길게 할 게 뭐 있냐. 우리가 아주 짧게 하자 정도로 구두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양복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15장 꺼냈다는 주장인 네.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대화의 내용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앞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행위는 반칙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그 내용은 국민에게 숨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저는 100일하에 내놓고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의료 대란 가지고는 50여 분 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담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현안에 대해서 알 권리가 뽑은 국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비공개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불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2차, 3차를 한다면 최대한 국민들에게 의제별로 열어놓고 토론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그 설득에 만약에 설복이 된다면, 국민들도 수긍이 된다면 대통령의 국정 방침이나 기조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오히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 주장하고 지금 천준호 비서실장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천준호 예. 비서실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다. 모두 발언은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3에서 5분이라는 얘기는 아예 등장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팩트 체크 해야 됩니다. 누가 틀린 건지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각자 얘기를 하는 건데 예컨대 3에서 5분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15에서 18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3에서 5분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규정대로 했겠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 그런데 시간 제약이 없고 사실 그리고 라이브를 했어야 됩니다. 예. 그럼요. 네. 전 세계 이런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 다 그렇게 우리 취재 평년처럼 라이브 해야 됩니다. 라이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가감 없이. 뉴스인 다 라이브 합니다. 네. 이제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사적 친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상은 국민이란 말이죠. 만나가지고 맞습니다. 보여줘. 그럼 당연하게 공개 자리에서 공개 발언을 하면서 아까 구경 기자 지적대로 국민의 설득을 각자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보고 싶었던 장면은 그것인데 왜 굳이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뭐 정말 비공개로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합의할 내용이 있었으면 차라리 오케이인데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도통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를 자기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장황하고 길게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할 때는 내가 검사 수사해봐서 아는데 뭐 이러면서 뭐 삼풍백화점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영장 청구권 독소조항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영장 청구권 의뢰 그렇죠. 그 사실관계가 틀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틀리고 네. 있고 그런 내용이 다 그게 또 핵심 쟁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당하고 다 그거 이제 이미 끝났고 예컨대 이제 조사위원을 누가 추천할 거냐? 맞아요. 그 문제가 대한변협이 쟁점이죠. 추천할 네. 거냐? 국회 뭐 어디가 추천할 거냐? 이게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뜬금없이 영장 청구권 그거 안 돼.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거 조사위원회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부정확한. 오입력. 예.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입력돼서 그거를 계속 고집하면서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 건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인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해서 지금 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놀러 갔다가 집에 못 오고 있고 그 왜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면 또 이제 법정 제재가 유튜브는 그런 건 없지만 책임진 사람은 없죠. 지금 이 일로 옷 벗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법적으로 지금 재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무적 책임진 사람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오래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드릴 게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뒤에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이제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법에 대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 끝났으니까 이채양 영주라고 해서 책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걸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길고 하니까 이돈 수석이 좀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의아무야 끝나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인가 전략이 아닌가 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 온 거 갖고 들어가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 발언을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결국은 이 참사는 생각해 보면 의제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제 조율이 없다는 얘기는 유의미한 토의를 할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모두 발언에 쏟을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보내담에서 최대한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결국은 양측이 이 논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실이 성의를 보였다고 한다면 의제를 만들었어야 했고 그랬다면 오늘 이런 얘기를 하자고 대통령이 모두 발언도 자연스럽게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준비 부족, 의제 부족에서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참모가 그 언론에서 밝힌 통화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충 이런 톤으로 얘기해야겠다. 마음만 먹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대표가 너무 세게 말하니까 모두 발언 없이 바로 회담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데 대충 이런 톤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너무 세게 말해서 바로 회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주장도 저는 그 현실 인식에 좀 부합하지 못하다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앞에서 어떤 뭐 강경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문제점, 지금까지 야당이 오랫동안 논평에서 해왔던 이야기들 플러스 저희 같은 기자들이 썼던 기사, 지적들의 종합에 불과합니다. 사실 놀랍게 새로운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아주 센 발언으로서 대통령을 뭐 이렇게 거세게 비판하는 말이 있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가족분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스웨덴 다양성 연구소의 보고서는 많은 언론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바이고요. 심지어 외신도 외신에까지 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거세게 이야기해서 불쾌함까지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인데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 너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 해소에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아니냐. 만남을 계기로 상호 간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본인 사법 문제도 윤 대통령에게 얘기할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로 회개망측한 얘기고요. 무슨 뭐 대통령이 은전을 베풀어 준다라는 예. 뭐 예고편 같은 얘기인데 예.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경질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공소 제기라는 것은 정부에서 독립적인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에 복수의 재판에 넘겨져 있는 거거든요. 공소 취소 행위라는 것은 대통령이 은전을 베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나중에 형이 확정된 다음에 사면이나 복권을 해준다는 것은 법논리에서 가능한 얘기지만 공소 취소는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이건 직권남용이고 죄가 돼 범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예. 그 박정훈 전 그 수사단장. 을 두고 일각에서 이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 뭔가 죄과를 덜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같은 논리에서 불성립하는 얘기고요. 저는 확률 게임으로 얘기하면 박정훈 대령이 공소 취소될 확률보다 이재명 대표가 공소 취소될 확률은 훨씬 더 희박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제가 그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네, 된다.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대한 불이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삼권 분립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어떤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인식에 문제가 있죠. 이제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뭐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대통령이 덜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자주 만나면 공소 취소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정말 현대 사회에 걸맞지 않은 봉건 시대에서 오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대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면은 야권에서도 네. 지금 뭐 7월, 8월 여름 가면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복권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정쟁의 소지가 있는 설이 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그리고 네. 법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해석학적으로 많이 따르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은전 베푸는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음해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지금 네. 생각이 났는데 네. 사실 이런 식의 발언이 정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 왜 글 하나 안 올라오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어떤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검찰이 강조했던 맞아요. 것이 예. 우리의 독립성을 해치는 정권과 싸우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올렸거든요. 진짜 이 프로스 조용하네. 근데 지금 예. 이렇게 심각한 지금 예. 그러니까 검사가 정당하게 수사하고 예. 기소했던 그 책임을 지는 사안에 대해서 예. 감히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 하는 발언이 나온다고 하는 게 이걸 예. 검찰 입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요. 그러네요, 진짜. 왜 검찰 조용합니까, 검사님들 왜 조용히 계십니까? 뭐라도 한 줄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네요. 아주 답답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이 영수회담이 갑자기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총선 결과가 너무나 어마어마했고 범야권 192석이라는 그야말로 총선 참패, 대패 그 결과를 가지고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최저치 23%를 찍은 날 그날 그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민의를 좀 겸허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뭔가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태세 전환의 태도가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조직 개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압수수색이 다시 또 시작이 됐고요.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사건, 뭐 증인 신청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법률수석실, 민정비서관 뭐 계속 실제로 조선일보 오늘자 보면 민정수석의 김주현 전 법무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뭐 이제 이름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사 출신들이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전국을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도 아침 교관 보도를 보고 왔는데 그 법률수석실, 민정수석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은 네. 이름도 설왕설래요.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민정비서관을 지금 신설한다는 게 요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공직기관과 뭔가 법률비서관을 총괄할 수 있는 네. 수석을 둔다는 건데 네. 그 지금 그러면서 보도 일부를 보면은 사정 기능은 우리 정부가 초반에 약속한 대로 빼겠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검찰 출신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 기능을 뺀다면 굳이 검찰 출신이 올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거명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위 검찰직, 쉽게 말하면 검사장을 지냈던 분들이거든요. 아까 네. 김주현 전 대검찰장도 마찬가지고 박찬호 광주지검장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검찰 내에서는 일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하간 고위 검찰관 출신입니다. 그 말 그대로 다시 원천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수사기관 초심자가 왜 적임자여야 되는지는 설명이 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모두 발언에서도 세게 맞았잖아요.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또 다른 조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이런 대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탈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친인척 관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반에 주장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장모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공소가 제기돼서 뭔가 재판이 확정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정수석실 기능을 복원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주변을 감시할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한데 그 기능에 대한 또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개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라면 이렇게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자꾸 뭐 천공 문제 계속 제기되는데 이천공 씨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뭐 정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 이름 안 나오도록 아니 의정 대화하는데 본인이 왜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가 의사들을 만나겠다 이런 제안을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거 정리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계속 나오는데 제2부속실 설치해서 그 문제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 안에 특별감찰관 임명 딱 해가지고 내부에서 문제 없도록 정비하겠다. 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자 민정수석실이 될지 법률수석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정 태풍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4월 19일 아까 이제 영세담을 제안했던 고날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 4월 19일이 4.19 이제 맞아요.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통령이 4월 19일 핵 기념식에 나가서 야당 대표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것인가였거든요.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이렇게 줄줄이 억지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사진 너무 재밌겠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거 안 만나려고 2시간 먼저 갔나? 대통령의 선택은 일치가침에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행사를 안 갔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까지 야당 파트너를 만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왜 오후에 바뀌었냐? 결국 말씀처럼 한국갤럽에서 최저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서웠던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결국 관리에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문제이기도 하고 본인의 문제 이식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률수석실을 만들어서 버티고 관리하는 모드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 25에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되면 요 된다. 정도만 유지하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석이 일단 100석을 넘었기 때문에 탄핵은 막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세게 관리해서 일종의 이제 친정체제 같은 걸 구축해가지고 3년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 법률수석 이제 몇몇 후보군 몇몇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예를 들면 김주현 전 대검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기수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18기예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올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구수한 윤석열 대통령 23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년 선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근무할 때 상급자로 근무해서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사실 김주현 전 대검차장 제가 뵌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서울중앙지검 MB정부 때 3차장을 했어요. 그 3차장 검사가 뭐냐면 검사장 바로 밑에서 특별수사를 보조하는 자리입니다. 중간 간부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일 높은 사람 바로 밑에 있는 간부입니다. 근데 지금 재경지검장 쉽게 동남북서 중앙까지 포함해서 그런 검사장들의 기수가 훨씬 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자면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지만 현직 검사장이 이분이 3차장 할 때 부장 검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차장 검사한테 결재판을 갖고 들어가려면 부부장이나 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검사도 아니신 분들이 지금 검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수원 기수가 높은 사람을 지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뭐 기강 잡기나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법조 서초동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한동훈 우리 전 비대위원장 네. 법무장관 지냈 몇 기인지 아십니까? 몇 기예요? 27기예요. 그러면 김주현 차장하고 비교하면 뭡니까? 뺄셈해 보면 거의 10년 차이 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 장관 몇 기입니까? 박성재 법무장 17기예요. 예. 그러니까 17기, 18기를 지금 이 상황에 23기 윤석열 대통령이 등용한다라는 것은 예. 뭔가 좀 이렇게 예. 그립감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과연 수락할까도 문제입니다. 아. 지금 여러 법률수석이 아마도 구하기 네.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아. 예전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정부 말미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재판에 넘겨지는 참혹스러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법조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명쾌히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임기는 많이 남았지만 사실상 현상 자체는 뭔가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몸담그는 문제를 굉장히 신중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적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야, 이게 네, 잘못 들어가면 네. 감옥 간다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이 검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딱 놓고 관리하겠다고 시작을 한다면 검찰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근데 네. 이제 천준호 의원 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뭐였냐면 참모들이 참 일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뭘 듣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뭘 좀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걸 좀 귀담아 듣고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럼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그러니까 상호 간에 교통하는 스타일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혼자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참모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그 어려움을 공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왔던 박성태 실장 증언에 따르면 네. 대통령이 말하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심지어는 앞에 사람이 졸고 있는데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진짜? 증언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정말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도- 정말 말하는 걸 앞사람이 좋아한다. 졸고 있는데 계속 저희도 어제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나오셨는데 네, 방송에서 말하시기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법무장관 할 때 검찰총장으로 만났잖아요. 네. 자기 만나서 무용담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무용담이라는 것들이 뭔가 보면은 그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 판별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본인도 이제 대화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하는데 삼풍백화점부터 성수대교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 언제 다 지나가겠어요. 네. 그리고 법률수석실 혹은 민정수석실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여튼 지금 명분상으로는 근데 저희가 지금 분석했던 이런 속내가 있지만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명분상으로는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법률수석실 이런 식으로 꾸리면서 무슨 민심을 좀 청취하겠다고 하는 건가라는 의아함이 들고요. 민심 청취하려면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야당 파트너를 자주 만나면 된다. 사실 그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가닿지 않는 민심이라고 하는 게 가깝거나 편한 사람의 민심이 아니라 불편하거나 잘 가닿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하던가 해야죠. 그리고 야당 대표를 만나던가요. 예. 그리고 첨언해서 하나만 더 네.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수석이야 뭐 비서관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비서관실에 비해서 이미 지금 법률 비서관실이 몸집이 크다는 거예요. 행정관이 맞습니다. 많다는 네, 거예요. 그것도 한둘 많은 게 아니고 많이 많다는 거고 그런 네. 상황에서 만약에 수석까지 되면 네. 결국은 그게 메머드급 수석실이 되고 네. 국정 현안을 리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민심 청취 기능을 빌어서 법률수석실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사람이 리딩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뭔가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수석으로 와서 그 민심 청취를 하고 이끈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머지 국정 후반부도 불보듯 뻔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이든 정책실장이든 다 이제 형해화되고 하여튼 뭐 그 대통령실의 핵심은 법률수석이 돼가지고 대통령하고 왕수석 되는 거예요. 왕수석이 또 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이제 권력의 핵심이 이제 그 법률수석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국 대표가 어제 뉴스하이킥 출연을 해가지고 법률수석 신설은 김건희 여사 관리 안 하고 검찰을 통제할 목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나요? 그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좀 의심이 되는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기수상의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아니고서야 말씀하셨던 공약을 깨면서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는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사정정국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 어제 EBS 압수수색 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은
처음 들어본다고 박지훈 변호사 네. 어제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가지고 검찰 측 증인이 155명이었대요. 근데 이게 41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재판 언제 끝날까요? 3기의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410명? 다 불러서 다 불러야 되잖아요. 다음 대선까지는 안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다음 대선까지 이 재판 안 그 끝내겠다. 양승태 재판 기록 깰 가능성이 있겠네요. 양승태 재판도 엄청 길어져가지고는 네. 이제 겨우 1심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반면 생각해보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증인이 많다.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원래 아시겠지만 검찰청사에서 한 번 부른 사람들을 재판에 또 법정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그런 그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증인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 반 조서에 그런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혐의를 두고 다투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은지 기자님께서 이제 기자회견 좀 자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주가 아니라 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2주년을 맞이해서 네. 오늘 나온 보도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5월 8일 혹은 뭐 5월 20일까지 레인지를 두고 날짜를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5월 10일이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뉴스 밸류가 좀 떨어져서 다른 날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여튼 이제 이도훈 수석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예. 근데 저는 이것도 마지막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그렇게까지도 좋게 안 나왔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또 장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뭐 신경 안 쓰신다고 하는데 엄청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네, 4월 19일 그날의 행동만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예,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한 네.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핵심은 형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은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응당해야 될 일을 이제 미루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네.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네. 결국은 어떤 기자회견을 하느냐. 결국은 형식과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총선 때 했던 총선 준비 기간에 했던 그 박장범 앵커와의 대담과만 거꾸로만 해라. 그것만 거꾸로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사전 녹화 안 되고요. 예. 라이브로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특별한 언론사의 특수한 사람만 부르면 안 되고요. 예. 모든 기자들에게 열어놓고 무제한 질의응답권을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의제도 미리 사전적으로 예. 조율하지 않고 예. 모든 질문을 플로어에서 받아라. 예. 그 KBS에서 했던 대담과 정반대로만 하면 예. 우리 기자들도 수긍할 것이고 국민들도 그 의견을 보고 예. 대통령을 지지할지 말지를 면밀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통령실 기자단도 이번에는 물러섬이 없이 대통령실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지난주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민희진 씨 있지 않습니까? 예. 민희진 대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맞다이로 들어오면 된다. 네. 네, 뭐 유튜브니까 요 정도 제목 뽑는 말씀을- 기계 아니에요 지금? 오늘 3개 뽑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진짜 우리 김은지 기자 정말 휴식이 이렇게 야. 소중합니다. 야. 정말 총명하다. 오늘 진짜 3개 뽑았어요. 제가 들어봤는데. 오늘 완전히 막 제목 기계 훌륭하십니다. 예, 진짜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이번에는 협상할 때 대통령실하고 할 때 질문권 확실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생중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사마다 최소한 1개 이상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럼요. 네. 그리고 시간에 제한 두지 맙시다. 이런 그럼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 만에 기자회견인데 네, 아니, 또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한다는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얼마 네. 전에 조선일보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 17개월 만에 그날 비서실장 잠깐, 발표하고 정무수석 발표한 날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정말 약간 토크라고 할 정도의 질의응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건데도 그거에 맞아요. 감동하는 모습이라고 아니, 하는 그걸 게 자체를 또 예. 그 도어스태핑 재개로 또 이제 인식을 하고 또 안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법률수석 소개할 때 내려올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최근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 대통령실이라면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해서 기자회견을 마련해야 된다. 김치찌개 간담회로 툭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까? 네? 저희 어제 그래서 김치찌개 먹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자들이 원하는 거는 대통령이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질문으로 대통령 요리하고 싶은 게 기자의 욕구인데 지금 요리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네, 뭔가 좀 맞아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네. 대통령한테
정말 민심이 뭔지도 전해주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가감없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알려주고 싶은 게 기자의 욕구입니다. 근데 기자를 뭔가 뭐 순시의 대상 혹은 뭔가 이제 언제든지 내가 컨트롤 가능한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베풀어주는 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밥을 얻어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우리도 김치찌개 정도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취재원이랑 밥 먹는 자리가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무리 뭐 좋은 걸 사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취재원 네. 중에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는 사람 제일 싫어요. 자기는 밥을 먹지만 우리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메뉴가 아니라 만남 그리고 대화인데 자꾸 이렇게 쟁점을 흐려버린다라는 맞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튼 이번 기회에는 제대로 물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 하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네. 딱 하나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평균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다시 시계바늘을 네. 작년 말으로 돌리면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 천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예. 네, 한동훈 위원장. 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네. 똑같은 결정을 할 다시. 것인지. 예.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죠? 뭐 관계가 많이 안 좀 이렇게 좋다라는 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예. 김은지 기자는요? 저 약간 SNL식 질문을 생각을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치찌개 이야기 하도 많이 하니까 지금 이 순간 김치찌개를 단 한 명과 같이 먹어야 된다면 4명 중 누구냐? 좋다. 4명 중 누구냐? 예, 이재명 1번 이재명, 2번 조국, 네. 3번 누구였지? 예, 이준석, 이준석. 4번 한동훈. 야, 또 뽑았다, 또 뽑았어. 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야, 대박이다. 이거 커뮤니티 설문 좀 해도 됩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예. 좋은데, 야, 진짜 너무 좋다. 야, 진짜 대답을 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김은지 기자 압수수색할 것 같다. 안 됩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최혜병 특검이 돼버렸어요. 네. 5월 2일. 과연 내일이에요.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30명이 출국 저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월 4일 해외 일정으로 출국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일단 김진표 의장 어떻게 보세요, 기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왜 5월 그럼 국회를 본회의 소집해 달라고 하냐면은 네. 크게는 3개 법안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고,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이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전세 자기 특별법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총선 민의에 어느 하나 어긋나는 게 없는 것이고 평균적인 민심을 대변하는 법안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당은 사실은 정략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하고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민심이 천심이고 뭔가 국회의장도 입법부도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회의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런 도구적인 역할을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 한 달 앞둔 말미에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토가, 심지어는 자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한 거거든요. 네. 이 민심의 말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고 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네.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오전 회동이 결렬되고 밥만 먹은 거잖아요. 빈손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재량을 발휘해서 결단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욕 많이 먹는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는 욕이면 뭐 욕이 의미가 네.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때로는 정치인들이 어떤 여론과 반대되는 의미 있는 결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수정을 하더라도 지금 재의결해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유가족들의 마음에 대못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큰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어떤 정쟁적 요소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의장이 여야 합의라고 하는 아주 도그마적 사고에 빠져 계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예.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예. 나가가지고는 좀 이제 험한 소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예. 뭐 기읍 시읒
쌍기흑 이런 말까지 진짜요? 네. 아이고. 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사유가 보면은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회 일정 때문에 이제 미리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네. 5월 4일부터 2주간 북남미 이제 간다는 건데 네. 지금 국회가 졸업여행 갈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말에 지금 보면 법사위에 넘어와서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네. 이미 수백 건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민심이 하나하나 담겨 있는 건데 임기 말까지 정말 21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포함해서 우리 민심을 추스리고 네. 법안을 정말 심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예. 네. 지금 국민 세금으로 졸업여행 떠날 때가 아닙니다. 예, 그게 얼마나 피 같은 돈인지 아십니까, 김진표 의장님? 예, 지금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 의전 받고 행복해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이래서 국회가 욕 먹는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을 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국회가 할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할 일을 안 하고 여행 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뭐 이제 물론 동포 간담회라든가 공적인 성격 있는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동포들이 잘 오셨습니다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네. 우리 동포들을 슬기롭게 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예.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요. 참 그 좀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 이렇게 가셨다가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겠다. 거기서 왜 오셨냐 이런 피켓 시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할 일은 하자. 그래서 더 이상 욕먹지 않는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걸로 보이십니까? 제가 묘한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게 찐윤. 이철규 사무총장으로 원내대표가 모아지는 듯 하다가 어제 보니까 윤재욱 대표가 갑자기 연기를 했어요. 5월 3일에서 뭐 지금 시청자도 없고 해가지고 원내대표 선거 5월 9일로 연기하겠다. 예, 이렇게 되면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오늘 아침 홍익표 대표는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만약에 5월 2일 날 안 하면 나 출국 안 한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두 사람이 지금 국회의장하고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국민의힘이 친윤 체제로 안 하겠다 이런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저의 내피셜, 그러니까 네. 취재까지 들어간 건 아닌데요. 네. 갑작스럽게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 국민의힘에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해석들은 이제 친윤 이제 이철규 독주 체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이제 넓은 공감대를 사게 하고 혹은 뭐 다른 주자들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러기보다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합의되는 다른 상황들을 미루기 위한 일정 부분의 그 여당 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바뀌지만 네. 박찬대 새롭게 이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리고는 카운터파트가 한동안은 계속 윤재욱 원내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차피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내대표와 무언가를 협상해야 된다 이 명분을 대면서 네. 계속 이 사항을 좀 미루는 게 아닐까. 시간 끌기다. 예, 어차피 그렇게 되면 5월 국회는 끝이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이제 해석. 예,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 그러네요. 같습니다. 시나리오네요. 네. 예, 그러고도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왜냐하면 드는데. 이철규 카드가 일주일 미뤄진다고 안 없어질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네. 이러저러한 비판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김태흠 그 충남지사 그리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친윤 국회의원으로 의외였습니다. 알려졌는데 네. 어제 뭐 불출마하라고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흐름들은. 그 아무래도 정말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보면은 네. 그래도 그 당에서 민심을 좀 대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친윤이지만 여하가 수도권 선거를 치렀고 네. 참패를 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을 거고 그 중에 중추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이어졌던 뭔가 잘못된 흐름들을 반추해 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선 참패에 있는 원인 있는 사람에게 다시 원내에 그런 대표할 수 있는 키를 줘서 간다면 국민적 저항이라든가 더 큰 위기에 부닥칠 수 있다. 원내 협상을 결렬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상병 특검 해달라고 장외투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대통령을 향한 더 강한 시나리오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큰 돌은 일단 치워놓고 시작하자. 이런 합리적인 판단의 영역일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재미있는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러면서 참모들한테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또 등장합니다. 중앙일보 기자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오랜 원칙이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분 새로 오신 분인가? 보니까 지금 아니요. 잘 모르시는 분이 대통령실 사정에 잘 받는 분이 아닌 것 보니까 같아. 그런 것 같다 진짜. 원래 고위관계장 보통 이제 좀 이렇게 보통 수석비서관급 아닙니까? 보통 인용할 수석 때 이상이죠. 이상이죠. 우리 핵심 관계자 보통 홍보수석이나 뭐 이런 그렇죠. 대변인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 고위관계자면 새로 오신 분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둘 중에 한 분 같은데. 예.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 생겼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체리따봉 사건이 있었을 때 맞아요. 이런 이야기 대통령실에서 나왔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대룰 100% 바꾸고 그리고는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 출마에 대해서 막으면서 나왔던 때 이야기가 또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발언의 진위를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 작가님이 윤석열 지금 이 순간 김치찌개 먹고 싶은 사람 누구 지금 포를 하고 있어요. 몇 명 나왔나요? 지금 제가 누구 찍으면 문제될까 봐 안 찍어 보고 있는데. 야, 근데 지금 결과 좀 알려주시죠. 하여간 정말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앙일보 말고 동아일보에도 나왔습니까? 고위 관계자가? 뭐 대통령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철규 의원으로 수렴돼서 찬반 투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이고 그밖에 다른 뭐 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체로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기자들은. 일정 부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는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는 다른 카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요. 단순히 이제 이철규 의원이 찐윤 의로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으로써 가지고 있는 본인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인 당선자들이 이철규 의원과 많은 상의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선자 입장에선 초선이면 모르는 게 많고 어떤 상임위를 가야 되는지 어떤 보좌진을 써야 되는지 궁금할 때 본인이 정치 입문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설명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전당대회 연기 요청한 바 없다. 이거에 대해서 또 직접 기자들마다 다 또 그 입장을 밝혀가지고 각사마다 다 단독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한동훈 위원장 여전히 기자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기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본인이 선거를 함께했던 일부 참모들하고도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심평 변호사의 워딩은 사실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나왔고 뭔가 이제 카더라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굳이 저런 사람의 말을 보도해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엑스무실한 거죠. 이제 대통령하고 의중도 아닌 것이 자꾸 이렇게 설친다는 취지의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기분 나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소통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날을 주목해야 될 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월 17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지금 원외에 있는 위원장들이 지금 세력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워낙 그 선거를 크게 졌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5.18에 그 공식 행사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전날에 광주에서 혁신 간담회를 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생각보다 적은 수가 국회에 당선됐고 한동훈 위원장 자체가 굉장히 조용한 공천을 한다고 표방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재선 이상의 그 3선 중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낙천자들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심정적으로 동조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7일 날 뭘 한다고요? 혁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이 간담회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제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정보가 있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전당대회를 목적한다고 한다면 그런 참여자 정도로서 뭔가 총선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날에 나타나느냐 아니냐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5.18 때 대통령 참배할까요? 5.18은 지지율 5%를 찍어가지고 광주에서 원래는 정말 의무적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앞에 이제 4.3 추념식이라든가 4.19라든가 이런 공식 행사에 참석 안 하다 보니까 5.18은 오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장선에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날에 사실은 그 다시 재출연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5.18 추념식에 가면요.
만나야 됩니다. 조국 대표, 네. 또 이준석 대표 다 만나야 됩니다. 그 저희 지금 10분 정도 그 김치찌개 지난 투표. 김치찌개 예. 투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순간 김치찌개 먹고 싶은 사람 누구냐? 한동훈 위원장이 45%로 1위. 그래도 동훈이다. 예. 2위가 이재명 대표 한 번 만났으니까 두 번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 3위가 이준석 대표 조국 대표가 12%로 4위. 근데 진짜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정말 이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동훈이. 예.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가장 4위가 아니었을까라는 대통령의 현재 심정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투표와 상관없이 지금 반드시 누구 한 명을 빼야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특검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처리할 특검은 한동훈 특검이다. 그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어떤 특검을 가장 먼저 수용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이 늘어나고 있고 잠행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방한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앙골라 대통령 왔는데 김건희 여사도 비공개 일정을 또 배우자 일정을 하지 않았을까 했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숨어 지냅니까? 근데 사실은 그 대통령 내외를 보러 이제 해외에서 이제 네. 유력 인사들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앙골라 대통령도 왔더니 얼마 전에 루마니아 대통령 내외도 왔다는 예.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부부 일정이 사실은 당연히 정상의 일정이니까 공개가 돼야 맞고 네. 자꾸 이제 비공개 일정을 한다는 것은 외신이나 이렇게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토픽감인 거예요.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주의에 무관하게 이건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네. 명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예. 행사에는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건 안 나온다는 것은 예. 다른 이유가 있다는 설명밖에 안 되고 네. 다른 것이 두렵다라는 설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를 들면 중대한 뭐 이렇게 뭐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금 이제 5월 1일 5월이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달이고 행사가 많아요. 예. 5월 5일 어린이날, 네.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사실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마음껏 나와서 뭔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정의 달에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중앙일보의 이상헌의 시시각각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일정으로서 시작은 소환 조사부터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상헌 기자가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검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아직도 이 사건을 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 사건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소환 조사를 받고 그 김 여사 쪽 주장에 따르면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털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나서가지고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또 납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일정으로부터 또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 거기에서도 선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수사, 공정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맥락의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를 직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태도로 평범한 가정주부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서서 적절한 소환조사 임하고 그리고 그래야 검찰이 수사 종결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노동절 맞아서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했는데요. 힘이 나십니까? 사실 근로자라는 표현은 이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했던 말이죠. 예, 저희는 노동자입니다. 예. 자, 언론 노동자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오늘 추가 들었습니다. 근로했네 보니까 지금. 아, 추가 근로 4분 시키죠. 야, 꼼꼼해. 네, 오늘 정말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